안녕하십니까, 예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요. 지금부터 추석이 지나서 그죠. 어제가 추석 날짜였고, 오늘 예도가 오랜만에 추석 선물로 지젝의 더 패럴렉스 뷰라고 하는, 정말 자기 자신이 이 작품을 대가의 작품이다, 대작이다, 뭐 이랬던 건데, 예도는 견해가 달라요. 어쨌든 이 어렵다고 알려진 이 작품을 여러분들과 함께 사유하면서 추석의 어떤 명절에 예도 TV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하여 준비했고요. 지젝을 뒤집어 읽기. 이미 예도가 이게 21번째인가 2번째 지젝 강좌입니다. 예도가 이미 지젝 강좌를 20개 이상을 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은 2006년도에 발표된 시차적 관점, 그죠? 이 작품을 갖고 함께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요. 늘 건강하시고, 한가위가 주는 풍성한 열매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시국이니만큼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건강 유의하시고요.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시차적 관점, 이건 철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양자역학과도 관련되고, 그 다음에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건너가는 그 지점에서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지젝이 물론 가라타니 고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의 작품을 시작하지만, 마치 트랜스 크리틱이라고 하는 칸트의 물 자체와 현상에 대한 그 이중적 그 갈라짐, 거기에서 자기의 관점을 끌어내서 칸트와 마르크스를 넘어서 시차적 관점을 이야기하는데, 지젝은 요것을 자기 방식대로 칸트를 넘어서서 이 이원론을 해겔의 변증법으로 갖고 가서 그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혁명적 주체가 이러한 이원론적인 대립을 극복하면서 진행해 나가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 나타나는 그러한 잉여의 문제, 이런 것들을 경제 정치적 관점에서 또 해석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이 시차라고 하는 거, 패럴렉스 뷰, 시차. 여러분 무슨 냄새가 나? 저는 여기에서 역시 지젝이 해겔주의자답게 해겔을 붙잡고 마르크스의 혁명적 주체를 살려내면서 이 시차적 관점을 정치 철학으로 옮겨갔던 거 아주 탁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탁월하게 생각하고, 이 시차적 관점이 또한 물리학과 천문학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관찰자와 그 관찰의 대상인 별과의 관계, 그리고 뭐 그림도 이야기하고, 이 시차적 관점이 뭐냐라는 것을 곳곳에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할 때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통합된 결론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관점이 관찰자의 관점이 달라지면 대상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였거든. 그런데 지젝은 이 대상이 변화되는 관점에서 관찰자를 역으로 또다시 이야기하는, 이 점에서 관점주의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지젝에게 속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부분을 역시 예도가, 그죠? 예도의 강좌가 다른 점을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젝하면서도. 지젝의 글쓰기는
특히 칸트, 헤겔, 하이데거, 후설 이런 대가들에 익숙해져 있는 글쓰기를 선호하는 자들은 우습게 봅니다. 일단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요, 너무 많은 신뢰를 갖고 오고, 그래서 그 화려한 다양한 본보기들에 의하여 지적의 철학적 사유에 속을 때가 있어, 가끔. 그래서 진짜 정통 철학에서 이런 1차 자료 읽기에 정통해 있는 자들은 그런 화려한 구사가 마치 지적이 자기 자신의 사유를 독자들에게 현란함을 통하여 숨기려고 하는 듯한 그런 것도 보여. 대체로 칸트와 헤겔 읽기는 괜찮지만 하이데거 읽기와 특히 하이데거를 나치즘적 파시즘과 연결시키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하이데거를 놓치는 부분은 상당히 많고, 니체는 제대로 된 이해가 안 됐을 경우도 많고, 예도가 이미 지적에게 말한다 3편을 통하여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많다. 철학자라면 이미 시차적 관점이라고 하는 가라타니 고진이 2001년도에 출간했던 트랜스크리틱이라는 작품이 나오기 전에 이미 니체와 니체와 하이데거를 통하여 나타난 그러한 관점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단지 그 고진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칸트가 나누어 놓은 물 자체와 현상의 관계, 거기에서 나타나는 신, 영혼불멸, 그 다음에 또 자유의 개념, 예도가 이미 칸트 강좌에서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에 있어서는 안티노미를 이야기하기 시작해. 그거는 물 자체와 현상의 관계와 같이 인식적 간극에 의하여, 그죠? 결코 메워질 수 없는 존재론적이고 인식론적인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고진이 이 칸트의 이러한 양극적 이율 배반을 갖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르크스를 또다시 해석하고 이런 시차적 간극을 통하여 또 다른 마르크스적 해석을 펼치고 있어. 그런데 지적은 단지 니체와 하이데거의 관점주의라고 하는 철학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니체의 관점주의와 하이데거의 해석학을 무시하고요, 곧바로 고진을 통하여 나타나는 칸트를 비판하면서 헤겔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예도가 볼 때는 철학자로서 상당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아무리 대작의 작품이라도 그게 철학의 고전의 철학소를 무시해버리는 거야. 이미 다 해놓은 거예요. 결국은 이건 역시도 지적의 네오 마르크스주의적인 그러한 현대 해석이에요, 여러분. 해석이라고. 이것도 답이 아니라고요. 자기도 관점은 자기의 그러한 시차적 관점의 간극을 극복하려고 하는 지적의 해석이라고. 이거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 지적한테서는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철학자로서 볼 때는 그럼에도 지적에게 이제 그 책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차적 관점, 시차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 뭔가 차이를 만들어내는 간극이 있다라는 것,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보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보지 못하는 그러한 관점이 존재한다라는 거. 누가 말했어? 도덕의 계보학 제3논문 12, 13절에서 니체가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여러분. 이것을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해석으로 갖고 간 거예요. 이 엄청난 거. 지적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 하이데거한테. 이 하이데거의 단점이자 약점이에요. 그게 뭔지 알아요? 내던져져 있음. 게보르펜하이트. 여러분, 재밌죠? 오랜만에 예도 강좌 들으니까. 그 다음에 처해 있음. 베핀틀리카이트. 이게 뭐야? 아모르파티야. 여러분,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역사성을 나 스스로 극복하기보다는 나의 처해 있음으로부터 나는 사태를 볼 수밖에 없고, 그 사태는 언제나 변화되기 때문에 매 순간 현존재의 거기에의 장소가 변할 때마다 해석자는, 관찰자는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적의 책을 다 읽어봐도 이 해석학을 제대로 말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해가 돼요? 지적거리지만 지적이 이 강좌를 들으면 혀를 내들 거야, 그죠? 다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잘 너무 어렵잖아, 지적이, 그죠? 칸트, 헤겔만 해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프로이트보다는 락강적인 거죠. 락강의 해석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다양한 포스트 모던, 둘레즈부터 해서 데리다, 요 책에는 레비나스의 타자의 얼굴까지 나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싸잡아 갖고 영화, 철학, 문화, 음악, 그 다음에 예술, 모든 분야를 넘나들면서 심지어 할리우드 영화까지 포괄해서 그 텍스트를 정말 화려하고 복잡하게 만들어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철학들이 다 깔려서 있어야 이해가 되니까. 일단은 철학소의 문제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니체와 하이데거에게 이 관점주의에 대해 퍼스펙티비스무스라 그러죠. 퍼스펙티비즘. 이 관점주의에 영광을 돌리기에는 자기의 사회 철학에서 하이데거를 까야 되거든. 이렇게 되면은 뭔가 모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적 이전에 이미 이러한 시차적 관점은 연구가 됐던 거예요. 아무리 지적이, 여러분 생각해봐. 나의 관점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진다. 그래서 지적이 이걸 덧붙여서 이 관점을 극복해야 된다는 방식으로 나간다는 거. 이 관점을 극복하고 대상의 달라짐 안에서 그 간극을 역으로 관찰자의 역사적 상황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렇다 그러면 내가 철학자라 그러면 이거를 철학소를 니체와 하이데거를 연결해서 그 관점주의를 설명하고요. 이게 포스트 모던적 혁명적 사고니까. 그 다음에 칸트와 헤겔과 락강을 연결했으면 오케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만 현란한 걸 갖고 오는데 결국 지도 관찰자와 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결국 가다머가 하이데를 통하여 다 했던 그림을 볼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 그 그림이 주는, 내가 그림을 보고 동일한 그림 속에서 동일한 어떤 그 다양한 대상이 있잖아. 그림 안에는 두 얼굴이라든지 꽃병이라든지 아니면 각각의 다른 그림을 본다든지, 그것을 내가 어떤 관점에 따라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 대상도 변한다. 결국은 이걸 통해가 이러한 해석학적인 관점주의를 극복하고 거기에 마르크스주의적인 혁명적 주체의 개념을 집어넣어서 이러한 가라타니 고진의 이러한 칸트적 이원론적인 대립을 그거는 변증법 안에 장애물을 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역사와 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그러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러한 현실, 오히려 혁명적 전복을 꿈꿀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이원론이고, 그래서 변증법은 계속 작동한다. 전체와 부분의 헤겔의 논리학에 나타나는 그런 관계가 또한 지적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관점, 이 관점주의와 하이데거의 해석학적인 현존재에 언제나 해석하는 존재로서 나타나는, 그래서 내던져져 있음으로부터 언제나 새로운 해석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이데거를 경유하지 못하고 곧바로 칸트를 해겔로 뒤집어서 읽는 방식으로 자기의 시차적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철학하는 자로서 상당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거 어디서 듣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면 시차적 관점이 뭐냐? 일단 대략적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도 강좌의 특징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만드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곳곳에서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아도르네의 부정의 변증법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이런 것들이 해석될 수 있느냐? 노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부정의 변증법은 저항과 전복적인 혁명의 주체가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알려주지만 거기에는 변증법이 빠져있어. 이건 존재론이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에 대한 인간에 대한 억압적 부정성을 끊임없이 비판적으로 해체하는 건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지적적 사유가 나오는 거야. 있지만은 이런 부정의 변증법은 자기가 기속되어 있는, 이해가 되죠? 부정하는 어떤 세계의 사태가 있어. 정치 경제적인 불만이 있어. 실업의 사태가 있어.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의 어려움이 있어. 이 사회 전체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부분에도 속하지 않는 목 없는 자들이 있어,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부정하면서 이런 것들을 종합으로 가서는 안 되고 매개를 통하여 지향시켜서도 안 되는 존재의 위대한 어떤 각 개별성의 고유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종합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 이게 부정의 변증법의 핵심적인 요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거부했지만은 부정의 변증법은 뭐야? 그 있는 것만에 그 부정성만을 보고 거기에 저항하는 것은 탁월하지만은 이 부정성이 사회 전체를 통하여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교묘하게 이데올로기적으로 자기를 숨기고 있는지 이런 거는 밝혀내지 못하는 거야. 부정의 변증법의 문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이데올로기적 문제에 저항하고 전복하고 뒤집어 엎는 거는 가능하지만은 이것은 단지 자기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존재론적 토대, 곧 사회적 관계의 연결망을 무시하고 그 부정적인 부분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주는 잉여의 환상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결국은 이 자본주의, 그의 관심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와 파시즘이에요. 정치적으로. 이 작품에서. 이 작품은 세 개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알아요? 첫 번째가 철학적인 것. 두 번째가 과학적인 거예요. 학문적인 거라고. 세 번째가 정치적인 거예요. 그런데 주제가 하나로 묶이질 않아요. 막 흩어져 있어. 막 이 세 개가 막 같이 놀아요. 각각의 장마다. 이게 지적의, 지적을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복잡성이 뭐 상당히 많은 지적이 막 대단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책은 이래 나눠져 있는데 철학적 주제,
정치적 주제, 학문적 주제, 이런 것들이 나눠져서 자기가 체계적으로 글을 쓰는 게 아니라고요. 막 얽혀 있어, 막 다. 그 사람 작품이 다 그래요. 우리가 배울 게 있어, 여러분. 그럼 뭐냐? 양극적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태는.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볼 때, 그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해석이다. 이래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적 유물론이 철학에서 스탈린을 통하여 실패하게 되면서 1917년 레닌의 혁명을 통하여 시작되어서 스탈린을 통하여 도구화되면서 공산주의가 종말을 고하면서 철학에서 이것은 실패한 용어로 나타났다라. 지적의 진단이죠. 지 해석이에요, 결국은. 이것도. 자기는 시차적 관점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양극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바라봐야 된다라. 앞으로 점점 명료해질 거예요, 강좌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지적의 의도는 다른 게 아니라, 역사를 바라보고 역사를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특정 관점이 그 시대 상황과 연결하여서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레닌 시대의 레닌적 사유를 스탈린까지 갖고 가서 스탈린의 시대에 적용해서 스탈린이 이거는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는 시차적 관점의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야. 이거 다 얘기된 거예요, 이미. 얘기된 거야. 단지 정치 철학, 하이데거와 니체를 빼고 가다머를 빼면서 마치 자기 건 것처럼 시차적 관점을 갖고 와가 얘기하는데 이미 다 얘기된 거예요. 여러분들, 안타까운 겁니다. 하이데거를 나치와 분리시켜서 그의 철학을 해석하는 부분이 약간 안타까워요, 저는. 나치와 참여한 거는 당연한 거죠. 나치 참여를 연결시키기 때문에 하이데거의 이런 철학적 업적을 놓쳐버린다니까. 이유는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 아모르 파티가 싫은 거야, 지적은. 왜? 마르크스주의자니까. 아모르 파티를 받아들인다면은 처에 있음, 하이데거한테는 처에 있음과 내던져져 있음이 운명이에요. 맞죠? 그래서 존재에 내 맡김이 싫은 거야. 존재에 내 맡겨져 있다라는 단어가 싫은 거예요, 지적은. 이해가 되죠? 존재에 내 맡겨져서 운명으로 받아들여서 시를 해석한다라는 거는 혁명적 주체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의 혁명적 주체에 의하여 조금이라도 사회를 변혁시켜 나가야 되는 게 이게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적인 사유라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주체를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지적은 이미 89년부터 이 작품이 시차적 관점이 2006년도에 나왔다고. 그런데 그 전에 이미 그 지적적 사유로 글을 쓰는 게 상당히 많이 나와 있잖아. 그죠? 1989년도부터 시작,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부터 시작해서 부정적인 것에 머물기, 그 다음에 까다로운 주체, 그 다음에 대작이, 철학적 대작이 이 작품이라고. 이해가 돼? 이 작품이라고. 시차적 관점. 스스로 대가라고 했던 이 작품이 너무나 현란스럽고 유혹적이지만 철학자로서 예도가 볼 때는 특히 니체와 하이데거의 이러한 관점주의적인 해석을 빼버리고 자기가 거기에, 그죠?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서 시차적 관점을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코미디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미 철학에서 다 알려줬어, 그러한 관점들이. 그럼 거기서 연결해서 하이데거와 니체가 못한 거를
자기가 이야기하면서 이 시차적 관점이 그렇게 됐으면 철학적으로 더 가치 있는 작품이 됐을 거라는 거야. 예도는. 저는 언젠가 지적에게 영어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이런 아쉬운 것들을. 그리고 지적이 안 한 게 해석학입니다. 안타까워요. 해석학을 전혀 몰라요. 어느 작품을, 그러니까 하이데거를 붙잡고 가는데 하이데거의 핵심을 못 찌르더라고. 그게 이거예요. 그 이유가 이거라고. 그러니까 혁명적 주체를 통하여 이러한 시차적 간극을 극복할 수 있는 변증법적 유물론, 해겔의 변증법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하이데거의 이 운명론을, 아모르 파티를 받아들여서는 어림도 없는 거야, 여러분. 재밌죠? 사고가 열리죠? 지색은 이런 게 의도적으로 하이데거를 무시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처해 있음, 존재에 내맡겨져 있음, 운명을 받아들이고 거기로부터 다시 자기의 존재를 해석해 나가는 게 싫은 거야. 왜? 뒤집어야 되는 거니까. 바디우한테서도 나타나는 거, 바디우의 존재론에서도. 저 사람이 친구잖아, 그죠? 그래서 그 지점에서 예도가 이제 또 지적의 사유를 갖고 또 다른 관점을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그의 정치 철학과 이런 철학 소를 갖고 진에게 나가는 방식들 중에서 락강이 또 중요하겠죠. 여기도 오브제아가 독특한 방식으로 자본주의 비판할 때는 락강이 여지없이 들어옵니다. 여기서도 3부에서 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가 하이데거를 나치즘과 비판하면서 사회 비판으로 나가기 위하여 이러한 철학소를 이야기하게 되면은 자기의 정치 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적은 니체와 하이데거를 회피하고 자기의 시차적 관점을 가라타니 고진의 트랜스크리틱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칸트적인 양극적 간극을 거부하고 또다시 이 간극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차이를 혁명적 주체를 통하여 다시 복권시키려고 하는 그런 변증법에 위치시키면서 결국 자기가 마르크스주의자답게 칼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을 다시 이 시대에 확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좋죠, 여러분. 멋지잖아. 그러니까 지적의, 이건 예도 말입니다. 지적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해석은 언제나 지적의 자본주의 해석 읽기에서 끊임없이 자본주의를 치료하는 치료책으로서 작동한다라는 거야. 이거 누가 말해주겠어? 이거 예도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레닌과 스탈린의 그 정신들을 다 버리고 오늘날 철학에서도 사라진 폐기물이 아니라 이것을 갖고 와서 변증법적 유물론을 되살려 놓는 거는 그러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하여 마르크스와 같이 이 세계를 전복시키고 뒤집어 엎자.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가 와야 된다. 지적이 그래 순진한가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이해가 돼요? 그게 아니라 이 글로벌화된 자본주의 사회에 반자본주의적인 그러한 대립물을 세움으로써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성을 해체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다른 극으로서 치료제로서 마르크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지적은 중요한 철학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아무리 학문성에서 지 멋대로고, 아무리 이런 대가들의 책들을 넘어서지 못하고 오해하고 도식화하는 부분들이 곳곳에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지적의 이 자본주의 비판은 탁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점에서 지적은 저는 21세기에 살아있는 막스주의자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여러분. 그 점에서 아주 중요한 거라고. 제동을 걸 수 있는. 레닌과 독특한 게 있어요. 여기서 또 시차적 관점을 볼 수 있는 게 있어. 레닌과 스탈린이 있죠. 레닌은 1917년 혁명뿐만 아니라 러시아 혁명을 통하여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적으로 마친 실험자였어요. 레닌은 탁월한 존경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오늘날도. 스탈린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모더니즘 예술가와 전위 예술가들이 동시에 나타났어요. 그 예술가들이 레닌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레닌은 전위 예술가들은 싫어했어. 그는 고전 예술을 좋아했다고요. 그런데 스탈린의 시대가 됐어. 그런데 이 고전 예술가들의 문제가 아니라 뭐야? 레닌 시대의 전위 예술가들은, 아방가르드들은 뭐야? 스탈린 시대에는 또 거기에도 동조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그런데 스탈린을 싫어하게 됐어. 지쳐버렸어. 에른스트 블로흐도 스탈린의 정책에 여러분 반대했기 때문에 스탈린의 어떤 그러한 공산주의적 도그마에 환멸을 느꼈어. 맞죠? 그 역시 마르크스지. 그래서 희망의 원리를 썼던 거야. 저물어가는 공산주의의 그러한 혁명의 기운을 봤던 거예요. 스탈린을 통해서. 인민을 해방하는 게 아니라 인민을 억압했다라는 거야. 나치즘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에게 했던 행위를 그 역시도 공산주의에 속해 있던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했어요, 여러분. 굴락이라는 게 엄청난 비극을 만들었잖아, 여러분. 이해가 돼요?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닌과 스탈린의 라인을 서로 살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 해석입니다, 이것도. 지 관점이라고. 맞죠? 지적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오케이. 자, 이제 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닌은 뭐야? 레닌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전위 예술가들이 자기의 혁명에 찬성했던 거야. 그런데 스탈린의 관점에서 보면 이 전위 예술가들이 스탈린이 잡으면서 그 혁명적인 열기에 동조하지 않은 거야.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예술가들의 전위 예술가들의 태도를 통하여 우리가 스탈린과 레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 스탈린은 혁명에 실패했고 레닌은 성공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두 개는 시차적 관점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럼 뭐가 문제냐? 스탈린의 시대의 전위 예술가의 관계를 따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레닌과 전위 예술가들과의 관계를 따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레닌을 좋아했을까? 이 전위 예술가는 그 혁명적 열기를 숭배했기 때문이다.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역사는 이러한 시차적 간극을 차이를 유념하여 해석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하이데거, 니체가 다 얘기한 거야. 이게 지개념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철학에서 다 철학소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간극을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관찰자의 그 혁명적 주체가 이 양극성을 함께 해석하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부정성은 그냥 부정의 변증법으로서 저항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양극적 차이를 변증법적 유물론, 헤겔의 변증법을 통하여 나타나는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을 연결시켜주는 전복적 핵심이 된다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지적이 이게 이제 다른 거야. 이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의 변증법은 변증법의 끊임없는 부정성을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앞으로 나가는 역사의 존재론을 거부하잖아.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부정성을 비판하고 거기에서 전복하는 걸로 끝나. 이래 되면 역사를 존재론적으로 양극적으로 해석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역사성과 존재론으로부터 나오는지, 전복적인 것이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는지, 그래서 그 이데올로기를 찾아서 그것의 지점을 정확하게 포착하여서 그 이데올로기의 발생지와 그 다음에 그 존재론적인 전체에서 부분을 보는 관점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르노를 거부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저는 이 부분도 마음에 듭니다. 이거 지적 거라고,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전복적인 힘을 어떤 방식으로건 변증법적 관점 안에서 전체의 관점에서 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을 열려면 고진과 같이 칸트에 머물러서 안티노미만을 갖고 거기에서 시차적 간극을 보는 그런 시각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헤겔로 돌아선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파시즘과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글로벌 자본주의와, 파시즘은 누구야? 나치입니다. 나치.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또 뭐야? 그 다음에 스탈린을 통하여 종말에 고하게 되는 그 공산주의 세계를 갖고 가는데, 레닌으로부터 출발하여 공산주의의 스탈린을 시차적 관점에서 또다시 마르크스의 전체적인 사유와 연결시키는 거야, 여러분. 지적의 의도가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공산주의자입니다, 여러분. 마르크스주의자예요. 멋있지, 그러니까. 그는 마르크스의 시대가 다시 온다고 생각하는 순진한 철학자가 아니에요. 21세기에. 너무나 강력한 자본주의의 이 힘을 이러한 마르크스주의의 그 최초의 그 정신을 새롭게 해석하여 반대급부로 세우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치료처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가 잘 아듯이 결국 락강을 갖고 그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거야. 락강의 오브제아가 뭐 실제계와 상징계 사이에서 나타나는 구멍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은 욕망에 의하여 끊임없이 달라지고, 그 욕망 때문에 그 실제에 이르려고 하는 그 주의상스, 자본주의의 주의상스가 뭐야, 여러분? 즐겨라야. 엔조이예요, 여러분. 지적이 영어로 그랬으니까 원서가 영어지 뭐. 엔조이하라, 즐겨라. 이게 자본주의가 주는, 자본주의의 권력이 주는 상징계의 초자입니다, 여러분. 대타자라고. 즐겨라. 즐기고 주인상스를 즐겨라. 그래서 지적은 그 전에도 했던 얘기야. 지적은 자본주의를 관용의 대마왕이라. 관용. 이해가 돼요? 파시즘하고 세계를 항상 비교하면서 책을 써나가는데, 파시즘과 뭐야? 파시즘과 또 공산주의와 그 다음에
자본주의, 이 세계의 다른 점들을 끊임없이 비판해. 결국은 공산주의의 이런 특징들을 다시 되살리는 거예요. 다양한 이야기를 통하여. 그래서 파시즘은 결국은 공산주의와 다른 점이 뭐고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이데올로기는 뭔가. 그러면서 즐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잉여의 경제학과 잉여의 정치학은 끊임없이 그 주체를 속이고 이 잉여를 갖고 말장난을 하는 거야. 즐겨라. 그러면서 즐기려 그러면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서 끊임없이 이 주체를 산란하게 하는 이 오브제의 아예 대상으로서의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를 그의 방식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예도는 In Defense of Lost Causes에서 이야기했어요. 잃어버린 대의를 옹호하며라는 강좌에서 더 상세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 시차적 관점에서도 이런 게 나와. 그러게 사유는 상당히 중복되는 게 많아요. 지적도 내용을 막 바꿔가면서 막 현란하게 막 움직이는데 중점적 사유는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이 시차적 관점에서 나타나는 게 이미 이전 작품에서도 세네 개의 작품에서도 나타나고 또 무보다 더 적은 레스 댄 너띵에서도 또 나타나는 거예요. 또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지적 읽기가 많이 읽고 이 철학소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결국은 그 시차적 간극이 끊임없는 혁명적 주체가 해야 할 과제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극을 간극을 통하여 트랜스 크리틱을 하는 게 아니야. 교차적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것이 그 간극이 어떻게 하면 마르크스의 주체가 그죠? 변증법적 유물론 안에 이 간극에서 나타나는 것이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이원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간극의 차이를 또다시 변증법적 유물론과 연결시켜서 현대사회를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적의 방식이에요. 너무 명료해지죠,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해겔로 돌아가지만 마치 칸트의 안티노미를 갖고 설명할 때는 칸트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간극은 결코 이 관점적 차이와 간극은 결코 해소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의 간극을 더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는 마치 칸트에 동조하는 것 같아요. 고진처럼. 그러나 그것을 또 다른 혁명적 전복의 힘으로써 이러한 부정성의 부분을 전체의 이제 해결이 있는 거야. 전체의 관점에서 이러한 간극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게 이데올로기 비판이에요. 그렇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게 지적의 어떤 그러한 의도가 강력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라는 게 뭐야? 이미 니체가 그러잖아. 관점은 어느 한 방향으로 간 거예요. 한 방향을 잡고 있고 그 방향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나머지 부분이 안 보이잖아. 관점을 안 잡힌 점이 있는 거잖아. 여기에서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의 혁명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관찰자에 따라 대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대상이 끊임없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시차적 간극을 통하여 또다시 관찰자의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 마치 지적이 말장난을 하는 것 같기도 하죠. 그죠? 그게 다른 거야. 이 시차적 관점에서.
그러나 니체와 하이데거를 이용했다면 훨씬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뭐야? 저는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서,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을 1927년도에 얘도 TV에 있잖아요.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겁니다. 지적이 하이데거 읽는 거랑 비교해 보세요. 게임이 되는지. 하이데거 지적 해석해 놨는가 한번 보셔요. 얼마나 도식화를 해 놨는지. 거기에서 뭐라 그래? 27년도에 나왔어. 그가 존재와 존재론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그가 아모르 파티를 이야기할 때, 하이데거의 아모르 파티가 뭐야? 얘기했잖아. 내던져져 있음, 현 존재의 역사성,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전이해, 처해 있음, 그건 바꿀 수 없는 거다. 여러분들이 고향을 바꿀 수 있어요? 이거 인정하면 지적은 혁명적 주체가 안 되는 거야. 결국은 지적이 하이데거의 이런 존재론을 싫어했던 이유는 마르크스의 이 주체의 어떤 간극을 해석하는 그러한 파괴를 통하여 사회를 다르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까다로운 주체의 주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막스가 숨어 있어. 교묘한 막스죠, 여러분. 그지? 재밌잖아. 교묘해요, 아주. 얼마나 교묘하고, 그죠?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지적 읽기의 특성 중에 하나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를 통하여 갈라 그러면 여기에서 혁명적 주체를 강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이데거 왜 해석하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하이데거 전공자가 들으면 뭐라는지 알아요. 이 존재와 시간을 쓸 때 자기가 나치즘에 참여했던 것을 정당화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해. 여러분. 이걸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가 후기하에도 존재의 내맡김, 그 운명을, 나치즘의 운명을 정당화한다라는 거야. 너무 나간 거죠. 너무나 책 읽다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이런 해석을 누가 받아들여?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존재를 강조할 때 자기 자신이 나치에 참여한 거를 나치에 참여한 거를 정당화하려고 이런 존재 철학으로 갔다라는 거야. 얼마나 순진합니까? 여러분 존재와 시간 읽어봤죠? 그게 27년도에 나온 게 아니야. 그가 후서를 통하여 공부하면서요. 이거 똑바로 들으셔요. 지적 그런다고 막 대가리 숙이고, 이것도 지적을 잘 읽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 후서를 통하여 현상학에 빠져 있었죠. 그러면서 서구 형이상학을 공부하다 니체를 보면서 그는 서구 형이상학이 갖고 있었던 그 무에 대한 사유, 지금까지 있어 왔던 존재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를 비판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무에 대한 사유를 니체한테서 발견하고, 그는 그 후설의 현상학을 그런 존재와 시간에 나오는 해석학으로 바꿀 수 있었던 거야. 거기에 나치가 왜 나와, 여러분? 거기에 그때 나치가 있었나? 27년도에 이 책이 나왔으면 그 구상을 그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고 가톨릭 신학교에서 신부가 되려고 그랬고, 그 모든 게 다 들어가서 존재와 시간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30대 말에. 어떻게 공부하면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여러분? 아무리 하이데거를 나치와 연결해서 정치 철학으로 갖고 가는 건 오케이. 나는 그거 말리지 않아요. 왜? 참여하고 침묵했으니까, 철학자로서. 데리다가 말하듯이 욕먹어야죠, 당연히.
그런데 철학과 그의 실존을 이런 식으로 뒤섞는 거는 누가 동의하겠어? 책 하나 안 읽었다 그러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철학소에서 관점, 그 시차적 관점을 양자물리학 이상으로 이미, 그 전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전에, 그의 모든 건 해석이다. 알레스 이스트 인터프레타지온, 모든 건 해석이라고 니체가 선언한 이후에, 하이데거가 자기 방식대로 주체 철학을 붕괴시키는 철학의 사명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납치를 집어넣어가 하이데거를 그런 식으로 갖고 간다라는 거는 잠깐 철학적 웃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지적이에요, 여러분. 좋은 점도 있지만, 하이데거가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 그 도식화에 들어갈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래도 헤겔 해석이 제일 훌륭합니다. 내가 볼 때는. 독일 철학 중에서. 지적의 해석은. 지 전공이니까, 뭐. 이런 해석들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숨기기 위하여 이런 존재 철학을 했다. 아, 참.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니체와 하이데거 라인에 이미 철학 안에 있었던 이러한 시차적 관점을 얘기하지 못하고요. 마치 자기가 관찰자와 대상과의 관계, 천문학에서 이런 것들을 갖고 오고 고진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해결로 돌아섰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결국 철학에서 그 이전에 너무나 명료하게, 너무나 철학적으로, 그죠? 니체와 하이데거가 이미 해놨다라는 거. 그래서 차라리 니체를 언급하면서 가면 되는데, 니체가 그렇게 쉽나요? 그게 읽히나, 그게 그렇게. 해석학을, 리케르의 해석학과 이런 것들을 했다 그러면 차라리 다를지도 몰라. 해석학 쪽이 약해. 그러니까 해석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 지해석입니다. 이런 것도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주의를, 요런 철학소를 이용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야? 그 천문학과 물리학을 갖고 마치 말하면서, 그 고진의 어떤 그러한 칸트적 시차적 관점 두 개를 나눈 그 관점을 해결적,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의 변증법적 유물론을 복권시키면서 정치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철학소에는 이것보다 더 세련된 관점주의가 존재했죠. 그래서 저는 엄청 기대하고 읽었어요. 여러분, 시차적 관점, 이건 100% 시차적 보기. 이건 니체 하이데거 빼면 철학에서 누가 있어요, 이거? 봄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해석했어. 이것도 되게 웃기는 거야. 여러분, 지적은 이 반대쪽이 변하는 거를 이 관찰자의 관점에서 역으로 뒤집었다 그러는데, 아니, 되게 웃기는 거야. 여러분, 한번 봐봐. 내가 보는 게 상대의 대상이 달라져. 나의 관점에 따라 달라져. 그런데 상대가 변하지 않나요? 이미 니체 철학 안에서 변하는 걸 전제한 거예요, 여러분. 대상이 변하는 거예요, 이미. 모든 이 세계의 삶은 되어감이야. 그런데 그 되어감 때문에 나의 인식도 관점이지만 바깥에 있는 대상도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상을 관점주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기가 막힌 철학의 진리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자기의 시차적 관점을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아쉽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마 오늘 첫 시간인데 그 자본주의 비판 그 부분하고, 얘도 여러분들이 꼭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은
지적과 자본주의라는 강좌, 예도 강좌를 꼭 들으셔요. 시차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자본주의 비판을 넘어서는 게 잃어버린 대의를 변호하면 돼. 예도가 그 작품을 갖고 지적과 자본주의 강좌를 2개를 이미 해놨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 비판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려고 한다면 그 2개의 강좌를 꼭 참조하십시오. 아마 예도는 이 시차적 관점을 첫 시간이라서 비판적으로 고찰했지만 아마 나중엔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명절 잘 마무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도 강좌, 예도 강좌를, 고전 읽기를 후원해 주실 분은, 예도 TV에 가시면, 거기에 후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잊지 마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추스!